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환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조상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Stochastic Weight Averaging Densely, SWAD라는 논문입니다. 이 뉴리츠 2021에 퍼블리시된 SWAD는 플랫 로스를 사용해 탐색해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플랫 로스를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팍스 데이터 셋인데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는 이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 같은 카테고리 레이블을 대상으로 다른 스타일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벤치마크입니다. 소스 도메인들, 즉 왼쪽에 있는 이 소스 도메인들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그 결과 모델을 같은 카테고리로 예측하지만 그 도메인이 다른 unseen target 도메인, 오른쪽에 있는 unseen target 도메인을 대상으로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위와 같은 실험 환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직간접적으로 일부 타겟 도메인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한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의 클래스 분류를 위해서 타겟 도메인의 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가집니다.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위해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를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을 로버스트한 모델을 뽑도록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어그먼테이션, 어드버시얼 러닝 등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스와드는 이 중에 옵티마이제이션 방식과 이 앙상블 러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아이고, 앞서 설명한 배경 지식들을 지나서 스와드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남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와드는 Stochastic Weight Averaging, SWA라는 연구를 기반으로 개선된 방식입니다. 이 개선된 방식으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은 매 지정된 수인 K 에포크마다 이 로스를 따라서 웨이트를 획득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스와드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덴슬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밸리데이션 로스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구간 밑에 옵티멀한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 사이에 그 구간 사이에서 덴슬리 웨이트들을 획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그 특정 구간 중에 특히 플랫한 구간을 왜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건데 플랫 로스를 찾는 이유는 이 슬라이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은 실선은 트레이닝 펑션의 로스이고 붉은 점선은 테스트 펑션의 로스입니다. 검은 점이 찍혀 있는 이 플랫 미니마와 샤프 미니마 모두 찍혀 있는 이 두 가지 점을 봤을 때 둘 다 옵티멀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플랫 미니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경우에는 이 테스트 펑션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 샤프 미니멈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좀 뾰족한 저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검은 점선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도 테스트 펑션과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고 왼쪽에 좀 플랫한 미니마를 보시게 되면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와드는 이 플랫 미니멈을 찾고 그 구간 사이에서 이 로버스트 리스크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 그 결과 임피리컬 리스크 로스를 초록색으로 보시고 특정 로버스트한 리스크를 찾기 위한 위의 식을 따라서 일정 구간을 델타 값을 세모 저걸 두고 그 구간 사이에서의 그 차이를 가지고 로버스트한 리스크를 찾는 그 과정을 저 파란 점선으로 보시게 되면 그 찾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파란색 점선은 이제 샤프한 미니멈은 미니멈이라고 두지 않고 플랫 미니멈 사이에 있는 값만
플랫 미니멈으로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왼쪽 그림에서 설명했던 그런 문제들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와드는 플랫 미니멈을 찾으면서 이 웨이트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그 플랫한 구간 사이에서의 모델들을 평균을 내는 싱글 앙상블 러닝을 실시합니다. 이 싱글 앙상블 러닝의 효과는 플럭추에이션이 좀 큰 성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할 뿐더러 로버스트한 성능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스와드에서 3개의 모델을 웨이트 서페이스 상에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위 그림은 트레이닝 그리고 아래 그림은 테스트에서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검은 삼각형은 총 3가지를 뽑아서 실시한 이그샘플인데 검은 삼각형은 3가지 웨이트들 그리고 중앙에 흰 색깔 그 크로스는 그 웨이트들을 평균낸 결과입니다. 그 결과 트레이닝 위쪽에서 트레이닝으로 웨이트 낸 결과가 아래 있는 테스트에서 봤을 때 그 플랫한 부분에서 그걸 찾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결과 안에서 빨간색 안에 많이 포함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결과를 어느 정도 함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2가지의 theorem을 설명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겟 도메인에서의 에러가 robust empirical loss 그리고 source domains와 target domains의 divergence 그리고 confidence bound 3가지의 합으로 바운드 된다는 theorem이 첫 번째인데요. 이때 이게 empirical하게 모든 source 도메인을 데이터로 했을 때 학습하는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 ERM의 플랫 미니멀을 알므로써 더 좋은 도메인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운드하기 위해서 이 2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T 말고 이 D 저 부분은 이제 robust empirical loss인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저 박스 안에 있던 거는 이제 후비니스 theorem이라고 하는 걸로 증명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divergence 이 2가지의 그 2가지 데이터의 discrepancy를 바운드하는 역할로 요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VC theory를 가지고 와서 이 공간상에서 바운드 된다라는 식으로 2가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heorem은 타겟 도메인에서 옵티멀 로버스트 모델의 웨이트와 옵티멀 임페리컬 웨이트 사이의 차이를 바운드하는 theorem입니다. 로버스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이 RRM이랑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 이 ERM의 갭을 둔 게 첫 번째 박스 그리고 두 번째가 domain discrepancy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confidence 바운드로 바운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렘마 1, 2로부터 가지고 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증명하에 스와드는 5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팍스, VLCS, 오피스홈, 테라 인코그니타, 도메인넷 이 5가지 데이터셋은 모두 클래스 개수도 다르고 그 레이블의 종류 역시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메인 패드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5,000번의 이터레이션으로 32 배치 사이즈로 진행이 되었으나 도메인 넷의 경우에는 크기가 큰 특성 탓에 플랫 구간의 탐색이 좀 더 오래 걸리느라 5,000이 아니라 15,000번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 로스의 시작점을 찾는 것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찾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올라오는 순간까지를 측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까지 내려가는 걸 허용하는지 올라가는 걸 허용하는지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실시를 해서 측정을 하였고 뭐 3번, 6번 그리고 1.2 이런 식으로 결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의 스와드 그리고 도메인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하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식인 코랄의 스와드 그리고 sharpness aware 미니마이제이션의 스와드 이 3가지를 모두 적용한 결과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뭐 3.6, 2.8, 1.0 이런 식으로 성능이 향상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다른 소타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66.9로 소타의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능뿐만 아니라 플랜디스 역시 비교하였습니다. 이 플랜디스는 현 구간과 감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웨이트 그 성능 간의 차이를 평균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몬테카를로 샘플링으로 1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실시한 결과 ERM, SAM, 스와와 비교하였을 때 그보다 더 낮은 가장 낮은 파란 색깔 선이 가장 낮은데 이 플랜디스가 가장 낮아서 평평한 그런 거를 찾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로스 서페이스는 마찬가지로 평균을 램으로써 테스트에 더 로버스트하고 베러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한 논문은 출처는 슬라이드 가장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슬랙과 그다음에 마이크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증명할 때 웨이트 스페이스는 바운드 한다고. 네, 맞습니다. 바운드 한다고 가정을 하고 들었던 걸로 읽었었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좀 확 와닿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또 말로 그냥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CRM에 여기 나오는 거 이제 프랙티컬 컨시퀀스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뭐 항상 뉴럴 네트워크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 뭐 BC 디멘전이 됐든 아니면 그게 다른 텀이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고 네네. 대신에 이제 그것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뭐야 웨이트 놈하고 이제 뭐 대충 반비례하는 효과가 있다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만들어내는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세 번째 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네. 텀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VC 디멘전 바운드를 그냥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쓴다면은 프랙티컬한 컨시퀀스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 만약에 드라이브 한다면은 네. 네, 실제로 이제 BC 디멘전 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접 계산을 못 하니까 어떤 이제 다른 알고리즘으로 인스턴시에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네네네.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CO롱 1을 실제로 쓰려면은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 때 실제로는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알고리즘하고 관련된 알고리즘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그나마 이해한 바로는 저기 디락 방식 저기 델타 저 부분이 델타 저 부분인가? 저게 이제 범위를 뭐 두는 걸로 봤는데 거기서 그,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프랙티컬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좀 사실은 이게 저도 논문을 이거 다 읽어본 게 아니고 저번에 이제 네. 더 전상혁 트레이너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도 좀 보고 좀 재밌게 좀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확실히 못 봐가지고 혹시 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시작. 네, 댓글에 질문 올라온 거 봐주시겠어요? 네. 슬랩 미니마를 찾는 게 도메인 저널리제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이제 일단 앞쪽에서 이 도메인 저널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소스 도메인 부분에서는 학습하는 데이터들과 타겟 도메인에서 학습하는 부분이 카테고리적으로는 뭐 개를 분류한다, 기타를 분류한다 이런 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좀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좀 로버스트한, 좀 제너럴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건데 그걸 위해서 이 부분들 봤을 때 이제 트레이닝 펑션을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받아들인
영역이라고 보고 테스트를 타겟 도메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좀 더 플랫한 부분을 찾는 것이 다른 테스트 도메인, 타겟 도메인에 들어봤을 때도 어느 정도 톨러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로버스트한 성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 추측으로부터 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설명이 되었을까요? 플랫 미니멀을 찾을 때 이것이 트레이닝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위에 거부터 하나하나 제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미니멀을 찾을 때 이것이 저널라이즈 잘된 수학적, 이 수학적이 티어리컬한 부분 역시 아까 김광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프랙티컬하게 와닿지 않는다. 근데 어느 정도 디멘션을 저도 이거를 한 번에 와닿지도 않고 지금 명확하게 이게 왜 그래서 잘 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가깝게 설명드리면 이 두 가지의 텀으로 인해서 이걸 비교하는 타겟 도메인에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현재 모델을 사용하는 그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스프리멈을 두고 그걸로 바운드를 걸어서 간접적으로 증명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냥 바운드를 해서 좀 더 낫겠구나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플랫 밸리데이션 로스를 찾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로스는 진행이 되는데 밸리데이션 로스를 찾고 이 빨간색이 밸리데이션 로스인데 이걸 하나 그 포션을 따로 두고 찾은 다음에 그 기준치 하에 들어가는 그 빨간색과 옵티멀한 초록색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이 로스의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웨이트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그걸 앙상블 러닝에서 로버스트한 모델을 찾는 게 목적이라서 일단 플랫 밸리데이션 로스를 찾는 게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트레이닝 로스를 찾는 게 목적인 거고 그리고 트레이닝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코렐레이션이 높다는 가정은 아닙니다. 이거랑은 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무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이 들어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렐레이션이 높다는 가정을 저는 두지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님 발표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소리랑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동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박정인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번 CVPR 2022의 Dual Path Actor Interaction Running for Group Activity Recogni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룹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을 위해서 액터 간의 인터랙션을 학습하고자 트랜스포머를 이제 스페셜 템포럴 패스로 구성을 해서 제안한 논문입니다.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액션 레코그니션이 어떤 태스크인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디오 언더스탠딩 태스크의 대표적인 태스크가 액션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액션 레코그니션은 이제 비디오 전체 프레임에서 서로 다른 동작을 구별해내는 태스크이고요. 액션은 전체 프레임 동안 이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측의 클립으로부터 스윙을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태스크가 될 거고요. 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그룹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은 좌측의 한 명의 액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의 이미지처럼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동작을 구별해내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메서드에서 본 논문의 아키텍처에 대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와 같고요.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풋 피처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는 extract frame 피처 부분이랑 벡터에 대한 ROI를 토대로 해당 영역의 피처를 추출하는 ROI 얼라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셜과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스페이셜하고 템포럴 피처를 익스트랙트하는 부분입니다. 각 단계를 보면요. 먼저 인풋 비디오로부터 랜덤리하게 K개의 프레임을 먼저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을 이제 프리트레인된 CNN을 사용해서 피처를 익스트랙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익스트랙트된 프레임 피처에 ROI 얼라인을 적용해서 액처 피처를 추출하는데요. ROI 얼라인은 마스크알 CNN에서 나온 개념인데 좌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거쳐서 피처로부터 ROI를 추출하고 이러한 ROI를 피처 맵에 투영해서 ROI에 해당하는 영역의 피처 밸류를 익스트랙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말하는 액터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액터 피처는 로우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프레임 1을 보면 프레임 1에는 액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액터별로 도형을 달리해서 지금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프레임별로는 동일 액터에 대해서 색을 달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아키텍처로 돌아가서 익스트랙트된 액터 피처는 텐스로 보면 상단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은데 이제 헤이트로는 프레임 개수인 K, 위스로는 액터의 개수 N, 그리고 채널 축으로는 각 액터 피처를 디멘션 C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액터 피처는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사용돼서 아웃풋으로는 이제 스페이셜과 템포럴적으로 인터랙션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비디오의 액터들 간의 시공간적으로 진행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페이셜과 템포럴적으로 액터의 릴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베이직 유닛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릴레이션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유닛에 대해서 보면 먼저 스페이셜 액터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유닛은 이제 한 프레임 내에서 여러 액터 간의 스페이셜 릴레이션을 위해서 스페이셜 액터 트랜스폼을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S-트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번째 프레임에서 observe 되는 이제 N명의 액터들에 대해서 N/C 차원의 벡터를 피처 벡터로 두고 이러한 액터들 사이의 스페이셜한 릴레이션은 X-트랜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구조이고 수식 1, 2, 3을 통해서 이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식 1번과 같이 벡터의 피처에 스페이셜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 주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각 액터의 스페이셜 포지션 정보로
이제 액터의 바운딩 박스의 센터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수식 2번과 같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모듈을 이용해서 한 프레임 내에 액터 간의 스페이셜 인터랙션을 추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수식 3번과 같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템포럴 액터 트랜스포머인데 이번에는 이제 한 액터에 대해서 전체 프레임에 걸쳐서 템포럴 릴레이션을 위해 이제 이러한 템포럴 액터 트랜스폼을 디자인을 했고 이는 T-Trans라고 지칭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방금 전에 스페셜 액터 트랜스폼과 동일하게 수식 1, 2, 3을 거치고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n번째 액터의 K개의 프레임에 대한 K by C 차원의 피처 벡터를 인풋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n번째 액터가 프레임 전반에 걸쳐서 어떤 릴레이션을 가지는지를 추론할 수 있고요. 그리고 n번째 액터의 템포럴 시퀀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전에 스페셜 포지션 인코딩을 했던 거와 달리 여기서는 이제 템포럴 포지션 인코딩, 즉 TPE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피처의 인덱스를 템포럴 포지션의 정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T-Trans를 거치면 이제 n번째 액터의 템포럴 인터랙션에 대한 액터 피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액터의 스페이셜과 템포럴 릴레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베이직 유닛의 구성을 봤는데요. 비디오는 이제 시공간의 정보가 동시에 담겨 있다 보니까 이제 액터의 액티비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정보를 모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액터의 스페티오-템포럴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보았던 스페이셜과 템포럴 유닛을 쌓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와 타임을 싱글 오더로 배치했을 경우에 액터의 복잡한 인터랙션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와 타임의 순서를 바꾸어서 스페이셜 템포럴 ST와 템포럴 스페이셜 TS의 조합으로 듀얼 스페티오 템포럴 패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과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서로 다른 순서로 쌓아서 진행함으로써 이제 액터 리프레젠테이션은 스페티오 템포럴 컨텍스트에 대해서 리웨이트 되고 어그리게이트가 됩니다. ST 패스는 먼저 각 프레임마다 해당 프레임에 존재하는 액터들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추론하고 거기에 템포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줌으로써 이제 프레임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액터의 인터랙션을 리웨이트를 해줍니다. 이러한 ST 패스는 이제 액터가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 그런 것과 같이 공간적으로 변화가 뚜렷할 때 효과적이고요. 이와 반대로 TS 패스는 ST 패스와 반대로 추론하는데 시간적으로 변화를 고려한 뒤 이제 스페이셜 액터 인터랙션을 추론하기 때문에 액터가 점프를 하거나 공을 빠르게 치는 것과 같은 진행 패턴을 레커그나이즈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각 패스에 따른 아웃풋은 인디비주얼 클래시피어와 그룹 클래시피어를 통해 인디비주얼 액션과 그룹 액티비티를 프리딕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로스는 레커그니션 로스 텀과 맥로스 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레커그니션 로스는 인디비주얼 액션과 그룹 액티비티에 대해서 스탠다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 액티비티에서는 이제 TS 아웃풋, ST의 아웃풋, 그리고 인풋 이미지로부터
맨 처음 CNN을 거쳐서 얻은 피처의 각각을 이제 그룹 클래시피어를 거친 결과를 에버레이징해서 GT 레이블과 로스를 취하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 액션에서는 TS 아웃풋, ST의 아웃풋을 에버레이징해서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람다는 두 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맥로스는 이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ST 패스랑 TS 패스가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세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텀들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아웃풋간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컨시스턴시를 주는 로스인데요. 한 패스에서 특정 프레임의 특정 액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다른 패스에서의 동일 프레임, 동일 액터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야 된다는 것을 컨시스턴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우측 그림의 A 예시로 살펴보면 이제 ST 패스에서 프레임 K에서 액터 N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초록색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TS에서의 프레임 K에서의 액터 N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야 하고 반대로 동일 액터 N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의 레프레젠테이션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레임과 제가 지금 PPT에는 제대로 수정이 안 돼 있는데 이번에는 프레임과 비디오 간의 이제 컨시스턴시를 주는 로스고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는 동일 액터에 대해서 프레임 전반의 정보를 풀링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패스에서의 액터의 프레임 K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른 패스의 동일 액터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야 된다는 것을 컨시스턴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우측 그림의 B의 예시로 살펴보면은 ST 패스에서 프레임 K에서 액터 N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TS 패스에서 액터 N의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풀링한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해야 되고 반대로 다른 액터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비디오와 비디오 간의 컨시스턴시를 주는 로스입니다. 동일 액터 간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은 다른 패스에서도 유사해야 된다는 것을 두고 있고 이를 우측 그림 C를 통해서 보면은 ST 패스에서 액터 N에 대한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은 TS에서의 액터 N은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유사해야 되고 반대로 다른 액터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본 논문의 아키텍처랑 로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익스퍼리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밸리블 데이터셋과 콜렉티브 액티비티 데이터셋에서 이제 소타 모델들과 어큐레시를 비교를 했는데 빨간 대시를 경계로 RGB 이미지만을 인풋으로 사용했을 때와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추가 정보로 사용했을 때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두 케이스 모두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기존의 소타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셋의 50%만 사용했을 때도 데이터셋의 100%를 사용한 대부분의 소타 모델에 능가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좌측부터 보시면 좌측은 individual annotation 없이 그룹 액티비티 어노테이션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메소드들을 모두 넘어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소타 모델 대비 위크 볼리블 M 데이터셋에서는 2.5%를 그리고
NBA 데이터셋에서는 9%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를 통해서 individual annotation 없어도 이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이제 볼리블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시 사용하는 데이터셋 양을 달리해서 그룹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의 어큐레시를 측정한 결과이고 모든 데이터셋 사용 비율에서 이제 본 논문의 모델이 소타를 능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셋 양이 적을수록 기존 소타 모델보다 압도적인 성능이 좋음을 보이면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좀 로버스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의 테이블은 듀얼 패스의 효과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한 실험이고요. 스페셜과 템포럴의 조합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듀얼 패스를 이용을 했을 때가 이제 데이터셋 세팅과는 무관하게 이제 가장 항상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우측에서는 맥로스의 컴포넌트를 달리해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실험을 했는데 맥로스의 모든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더 적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음에도 맥로스는 모든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다른 조합들보다 월등히 더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맥로스가 듀얼 컴플리멘터리 프로세스의 코퍼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서 특히 제한된 가용 데이터로 ST랑 TS 패스에서 학습된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액터의 인터랙션을 이제 비주얼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어텐션 웨이트는 이제 라인으로 표현을 했고 밝을수록 더욱 강한 어텐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이제 8번 스파이킹을 하고 있는 액터를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스페셜 인터랙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스파이크 플레인 액터 8은 이제 TS 패스에서 같은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 10번이랑 서 있는 액터 6번과 이제 인터랙션이 높은 반면에 ST 패스에서는 이제 수비수와 높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듀얼 패스를 사용하면 서로 보완적인 시공간 패턴을 학습하여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사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랙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먼저 추론을 위해서 액터의 수 n을 프리디파인 해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셨는데 질문 주셨는데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으면서 확인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n을 프리디파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의 액터의 수에 맞춰서 이렇게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게 되는 인풋의 텐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 수에 맞춰서 이제 그래서 이 액터 수는 질문 주신 것처럼 프리디파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주신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같은 씬에도 각 프레임별로 관측되는 액터의 개수가 다를 수 있을 듯한데 N은 이제 프레임별로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셋이 배구의 게임을 이제 장면들인데 분명히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이제 논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N은 프레임별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러한 게 부족했을 때는 뭔가 패딩이라던가 그렇게 사이즈는 맞춰주되 값은 없는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우선은 다음 질문을 계속 마저 보겠습니다. 김소랑님께서 이제 프레임을 뽑을 때 굉장히 로컬리한 부분을 뽑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멀리 떨어진 프레임을 뽑으면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액터의 수가 달라진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나요? 그런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프레임을 뽑을 때 로컬한 부분을 뽑는 것 같다고 하신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떤 걸 말씀을 하신 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다른 질문 먼저 보고 있겠습니다. 이한울님께서 이제 사용한 데이터의 비율이 제한적이라도 성능이 높게 된 이유가 SDTS 패스, 어텐션 모드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일지 구체적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기여도가 높은지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데이터 비율 여기서 이제 ST랑 TS 패스를 뽑음으로써 저는 이제 정보가 2배를 얻을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었어도 그에 따라서 다른 모델들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았기에 성능도 더 높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기여도가 높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는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컴포넌트가 이제 ST 패스랑 TS 패스의 컴포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ST와 TS 네, 한우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좌측의 테이블이 이제 어떤 컴포넌트가 더 기여도가 높은지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S, 스페셜과 템포럴에 따라서 조합을 이룬 게 이렇게 5개의 조합이 있고 ST랑 한울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테이블로 답변이 되는 게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랑님께서 질문 주셨던 걸로 다시 보면은 특정 프레임 8번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비주얼라이즈를 했을 때 이 제가 정확하게 조금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처음에 비디오에서 이제 프레임을 뽑을 때 본 논문에서는 이제 랜덤하게 뽑는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K개를 정했을 때 그래서 로컬하게만 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논문에서 보이는 이제 그림으로서는 저도 봤을 때 되게 연속적인 이미지로 좀 보여서 네. 그래서 소라님께서 다시 8개가 아니라 범위가 더 넓어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여기서는 프레임을 8개만 보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몇 1초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거나 하면은 액터의 수도 바뀔 것 같고, 뭐 어떤 오클루전에 의해서 특정 액터가 가려질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더 발생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되게 짧은 프레임만 봐가지고, 그렇게 길어지게 되면 좀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본 논문에서는 지금 그런 프레임의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좀 더 롱타임적으로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없는데 이제 소랑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레임이 더 길게 잡았을 때는 이제 액션에 대해서 움직인 정도라던가 무브먼트가 클 수가 있고 오클루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성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액션 레커그니션 쪽이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하게 돼서 이쪽 정확하게 확신은 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체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정훈님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AI 코어 세미나를 발표하게 될 유재준 교수님 연구실 민종호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은 CVPR 2022년도에 나온 이제 Ref vs R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멀티 카메라를 이용한 참조 기반의 초해상도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Reference Based Support Resolution에 대해 조금 상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멀티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Real World 비디오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스트래티지 그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컨클루전까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Reference Based SR이란 이제 기존 싱글 이미지 스포트 레솔루션 기법인 이제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이미지 그 두 장의 이미지만으로는 어떠한 이제 디테일한 텍스처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이 추가적인 영상을 사용해서 더 효과적인 초해상도 영상을 만들어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어떤 이제 perceptual loss를 더해서 이제 SR건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reference based 방식이 성능을 조금 더 개선시켰다는 걸 증명을 하였고 그래서 아래에는 이제 18년도에 나온 크로스넷 시대 이거는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듯 이제 관련이 없는 이런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는 단점이 있었고 또 이를 여기서 보시면은 L은 이제 low고 이제 up B인데 이제 관련이 있는 것만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LR 이미지를 LR과 이제 LR로 제가 저해상도 이미지는 LR라고 칭하고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HR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LR과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제 모든 부분에서 similarity를 좀 구해서 비슷한 텍스처를 좀 살려냄으로써 관련이 없는 레퍼런스여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이제 SRNTT라는 모델이 2019년에 이제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컷사인 시밀리티의
어떤 컴퓨테이션널한 이슈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들과 그리고 아래 이제 DCSR처럼 어떤 듀얼 카메라와를 기반으로 해서 텐션 모드를 적용한 DCSR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레프 VSR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 레퍼런스 베이스드 모델들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와의 정보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패치 매칭 같은 거를 이제 패치 매칭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패치 매칭이 굉장히 좀 좋은데 좀 단점이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오버랩드 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타겟팅한 이미지에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패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 이 실패를 조금 우리가 이 비디오에서 어떤 그 템포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라는 방식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디오 슈퍼 레솔루션의 방식에는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뭐 슬라이딩 윈도우 베이스나 리커런트 프레임워크 베이스, 그리고 뭐 와핑 그 옵티컬 플로우 사용한, 그리고 패치 베이스 코릴레이션 있고 뭐 디포머블 컨볼루션 있고 하는데, 이제 본 논문은 이제 최초로 이제 비디오 SR 분야에서 레퍼런스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제 레퍼런스는 이제 레퍼런스 피처와 이제 LR 프레임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패치 매치 베이스드 레퍼런스 모듈이란 걸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시퀀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with propagative temporal fusion 모듈이라고, 이거 추후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트리플렛이라고, 그 논문 제목은 트리플렛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폰 12의 그 프로 맥스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렌즈가 있는데, 이제 각각 렌즈마다 이제 그 레솔루션도 다르고 하는데, 이제 울트라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로 쓰냐면은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우리가 SR을 하고 싶은 이제 이미지로 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와이드 앵글은 우리가 참조할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배짜리의 레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멀티 카메라를 사용해서 비디오 레퍼런스 SR을 제한했다는 점, 그리고 효과적으로 레퍼런스와 그 LR 이미지를 융합하고, 그리고 그 레퍼런스 피처를 프로퍼게이트 할 수 있는 모드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기반 데이터를 이제 Real MCVSR이라는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wo stage 트레이닝 스테이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 오버뷰인데요. 오버뷰를 보자면은 프레임워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디렉셔널한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가 있는데, 이제 LR과 레퍼런스 이미지의 정보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이 F의 F, 포워드, 그리고 F 백워드인 리커런트 셀들의 아웃풋인 이제 H, 그리고 퓨즈된 피처가 여기서 C 컨피던스 맵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SR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되게 좀 나이브하게 설명한 것이고, 이제 논문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H는 피처, 그리고 C는 컨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 포워드와 그리고 F 백워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일단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기 위해서 t-1 그리고 t 시점에 LR 영상들이 이제 그 플로우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인 S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인 뭐 백워드는 이제 t 플러스 1과 그 t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앞이나 그 t 시점인 그 피처들과 함께 와핑을 해서 이제 tilde h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 tilde h는 기존의 그 LR의 이제 residual 방식을 통해서 이제 temporarily aggregated 된 이제 피처 h 해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R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 먼저 LR과 레퍼런스의 이제 cosine similarity를 통해서 이제 matching confidence 그리고 matching index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 그 레퍼런스 피처 H 여기서 좀 이 그 레퍼런스 얼라이먼트에 보시면은 H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기 이미지 레퍼런스에서 H 레퍼런스를 익스트랙트하고 그리고 이 H 레퍼런스 패치들을 현재 그 LR 이미지로 이제 좀 코스하게 얼라이먼트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진 얼라인드 된 이제 레퍼런스 피처를 tilde h라고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잘 이렇게 레퍼런스와 LR이 잘 융합된 퓨즈된 그 피처인 HT를 만들어서 만들려고 이제 propagative temporal fusion이란 모듈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뭐 PTF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논문에서는 accumulated matching confidence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tilde C 그리고 여기 이제 matching confidence 그리고 아까 이제 align 시킨 이 tilde H와 그리고 temporal하게 aggregate 된 이제 H 햇의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PTH의 이제 안쪽을 이제 보시면은 구조를 보시면 이 타겟 프레임에 좀 잘 얼라인 시키기 위해서 이 컨피던스 C가 필요한데요. 그래야 이제 다음 셀도 잘 매칭된 레퍼런스 피처를 또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accumulated confidence C tilde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C의 이제 confidence 가이딩을 통해서 이제 H를 상성해내고 그리고 H와 H tilde는 이제 퓨전이 되어서 아니다. 이 C와 이제 C tild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C로 이제 맥스 함수를 통해서 다시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요. 그래서 사실 트레이닝 스테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스테이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 스테이지는 이제 좀 슈퍼바이즈 형식이고요. 이제 인풋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울트라 와이드인 LR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제 레퍼런스로 와이드 조금 더 한 2배 정도 레솔루션이 좀 큰 그 비디오 영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똑같이 울트라 와이드와 와이드 좀 HR인 비디오가 들어가고요.
이때는 이제 울트라 비디오를 이제 타겟으로 주는데 그 외에 제가 그 말씀드린 그 텔레포토라는 비디오를 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텔레포토 비디오를 줌으로써 더 레퍼런스를 더 줘서 더 많은 정보를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16분의 1 정도의 아주 그 텔레포터가 16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아주 작은 부분만 담기 때문에 어떤 퀄리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댑테이션 스테이지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텔레포터 비디오를 사용해서 어떤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더 잡아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프리트레인에서는 어떤 가우시안 필터 뭐 3x3짜리를 써가지고 블러리하게 만든 다음에 이 로우 프리퀀시를 잡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잡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멀티 레프 피델리티 러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위에 그림과 같이 이제 아까 코사인 시밀리티 매트릭스에서 구한 이 매칭 컨피던스를 이제 사용해서 그 아웃풋 이제 SR 이미지와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의 디스턴스를 조금 줄여보자는 의미인데요. 이 그 관련성, 그러니까 시밀러리티 수치를 의미하는 이제 매칭 컨피던스를 통해서 조금 더 SR 이미지와 그리고 다중 레퍼런스 프레임들 중 이제 가장 좀 스코어가 큰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웨이트를 크게 줘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멀티 레퍼런스 피델리티를 로스를 사용한 것과 그리고 PTF 그러니까 아까 그 프로파게티브 템포럴 퓨전 모드를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을 이제 비교한 이제 정량적 비교인데요. 로스와 이제 모드를 둘 다 사용한 것이 정량적 측면에서 PSNR과 SSM 점수 모두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제 정량적 분석은 이제 기존의 SISR 그러니까 싱글 이미지 SR 방식과 그리고 비디오 SR 방식인데 이제 보통 레퍼런스 SR 방식이 기존의 SISR 방식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레퍼런스 VSR 모델이 이전의 previous 모델들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델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줬다는 얘기고, 이제 L1 로스는 L1 로스만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IR은 이제 여기서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information refill 방법을 사용한 이제 어떤 큰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LR 이미지라고 하고 이 박스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하면은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이 더 살아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레퍼런스 BSR 그 프레임워크는 이제 멀티카메라 세팅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바이디렉셔널 리커런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파게이트 그 레퍼런스를 LRL 피처에 잘 그 프로파게이트 전파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셋들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일 4배짜리 BSR 퍼포먼스에서 소타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미테이션에는 이게 비디오다 보니까 이게 또 HD 프레임을
그 8K로 이제 그 슈퍼 레솔루션을 하는데 이제 메모리 컨섬션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있고 그래서 되게 좀 가벼운 모델을 필요로 한다고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과 슬랙 통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질문이 없는데요. 한울님이 지금 질문 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네, 소랑님 질문 올라왔는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랙에 있습니다. 혹시 화면이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지금 화면 안 보입니다. 아이고. 뭐 그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패치 매칭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공통된 부분이 매칭이 잘 되어 있으면은 사실 이런 블러리한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버랩드 리전에 있는 바깥의 부분에,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이제 타임마다 템포럴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논문이 제기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비디오가 가질 수 있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기존의 warping using flow. 그래서 더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이번에 그 비디오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 방법이랑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 기존에 있다는 것만 이제 좀 알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방향이 아니라 그 벌트 랭귀지 모델처럼
좀 양방향으로 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더 비디오 쪽에서 조금 더 정보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부분은 잘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뭐야 프레임워크부터 봐요. 아니요, 이거 단방향으로는 아니고 아까 그 멀티 프레임 그 로스랑 그리고 그 PTF 이 그 프로파게이티브 그 템포럴 퓨전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할 때의 어떤 그 정성적인 이미지로는 이제 에볼루션 스터디가 있는데 그 바이 디렉션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에 대한 스터디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으시면 이제 이만 코어 AI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감사합니다. 분들, 네. 네, 발표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